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하비 다이아몬드 박사의 자연 치유의 불변의 법칙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하비 다이아몬드. 그의 몸은 종합병원이었다. 어릴 때부터 병을 달고 살았다. 베트남전에 공군으로 참전했다. 고엽제 후유증으로 죽음 직전까지 갔다. 그런 그가 자연 위생학을 실천하며 음식으로 병을 고쳤다. 20대 178cm에 90kg가 넘는 그가 25kg을 감량했다. 그 이후로 그는 한 번도 살이 찐 적이 없고 질병에 걸린 적도 없다. 캘리포니아 의학원에서 영양학을 가르쳤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은 에너지 강화와 체중 감량에 주력하고 있지만 사실 기본적인 목표는 몸속을 깨끗이 하는 것이다. 몸의 내부를 깨끗이 청소하면 비만과 질병은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고 나는 강력하게 주장한다. 우리 몸은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더럽혀질 수 있다. 자동차의 내부 부품들에 기름때가 끼면 깨끗이 제거할 때까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 몸의 기능이 떨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독혈증, 그것이 원인이다. 독혈증은 음식을 섭취하고 그 중에서 우리 몸에 유용한 것을 취한 다음 신체에서 나머지를 제거하는 모든 과정에서 발생한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 영양분은 흡수한 뒤 체내에 노폐물을 내보내는 신진대사가 일어나는데 몸에서 노폐물을 제거하는 속도보다 노폐물이 쌓이는 속도가 더 빠르면 몸에 독혈증이 생긴다. 이 독성이 강해질수록 살은 더 찌고 몸은 더 아프게 된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섭취하는 가공식품의 양은 상상을 초월한다. 소장과 대장에서 쓸모없는 노폐물과 유독한 첨가제가 흡수된 다음 신속히 배출되지 않으면 이 독성 물질은 서서히 축적된다. 세포의 시체, 소화된 후의 음식 찌꺼기, 그리고 가공식품의 첨가제들이 만들어내는 독성의 잔여물이 독혈증을 유발하는 원인이다. 우리 신체는 8시간의 주기로 이루어져 있다. 낮 12시부터 저녁 8시는 섭취 주기, 주로 먹고 소화시킵니다. 저녁 8시부터 새벽 4시는 동화 주기, 주로 흡수 및 사용을 합니다. 새벽 4시부터 낮 12시, 배출 주기, 몸의 노폐물과 음식 찌꺼기를 제거해줍니다. 만일 당신이 매일 몸에 축적되는 유독 노폐물을 매일 제거할 수 있다면 당신의 몸은 깨끗해질 것이다. 늘씬한 몸매로 질병 없이 쾌적한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이다. 나는 내가 펴낸 책들에서 항상 이 배출 주기를 강조해 왔는데 독소의 배출이 건강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제3법칙, 수분이 많은 음식을 먹어라. 당신이 깨끗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당신의 몸속에 쌓인 노폐물을 청소해주는 음식을 먹는다는 뜻이다. 자동차, 싱크대의 그릇들, 그리고 집 앞의 도로를 청소할 때 당신은 무엇을 사용하는가? 그렇다. 바로 물이다. 물은 자연을 청소하는 청소부다. 인간도 자연의 일부이다. 당연히 몸 청소에는 물을 사용해야 한다. 우리 인간은 생략적으로 청소를 해야 한다. 생명이 가득한 수분으로 청소를 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것은 무엇인가? 그렇다. 바로 과일과 채소에 들어있는 생명의 물이다. 과일과 채소에 들어있는 수분은 매우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평범한 식수와는 달리 과일과 채소에 포함된 수분은 두 가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나는 영양소를 운반하는 매개체 역할이다.
생명의 물이 가진 또 하나의 역할은 무엇일까? 그렇다. 영양분을 공급하고 나서 몸 안의 노폐물을 모아 몸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이다. 영양분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제거하는 이 두 가지 역할은 너무나 중요하다. 영양분을 섭취하고 노폐물을 배출하지 않으면 인간은 죽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일과 채소같이 수분 함량이 높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가 수분 함량이 높은 음식을 식사 때마다 섭취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나는 다만 수분 함량이 높은 음식을 먹으면 먹을수록 날씬해지고 건강해진다는 방향을 제시할 뿐이다. 불로 익혀서 가공하고 조리하면 그렇게 할수록 수분은 제거된다. 불로 익혀서 온갖 양념을 투하한 인위적이고 가공된 음식을 먹을수록 질병에 노출된다. 수분이 많은 국물을 먹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그것은 이미 불에 의해서 사망 선고를 받은 후 소금과 양념에 절여진 죽은 물이다. 나는 이 책을 통해 몸속을 청소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할 것이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분 함량이 높은 음식, 즉 생명의 물이 가득한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계속해서 섭취하는 것이다. 당신도 전문가들이 아무 생각 없이 주장하는 골고루 음식을 섭취하는 대신 호모사피엔스의 소화관이 원하는 대로 음식을 조합함으로써 탁월한 효과를 볼 수 있다. 이것은 무슨 신통한 기술이나 방법이 아니라 원리이기 때문이다. 인간과 유전자가 99.6% 유사한 침팬지는 빵과 파스타와 고기와 햄버거를 섞어 먹지 않는다. 오전에는 바나나 나무에서 식사를 하고 오후에는 오렌지 나무에서 식사를 할 뿐이다. 우리가 식사 후에 피곤함을 느끼게 되는 이유는 골고루 음식을 완전히 소화하려면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소모되기 때문이다. 사실 소화에는 당신이 추측하는 것보다 더 많은 에너지가 소모된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소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소화를 위해 약 3시간 정도 위에서 머무르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음식 조합의 원리를 실천하면 우리가 먹는 음식이 필요 이상으로 위에 오래 머물지 않게 해준다. 야생 동물들을 보시라. 어디에도 7코스 식사나 9천 밥상을 즐기는 동물은 없다. 이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인간만이 혀끝의 즐거움을 위해서 먹는 것을 복잡하게 만든다. 야생 동물들의 식사는 매우 간단하다. 거의 대부분 한 번에 한 가지씩 음식을 먹는다. 대부분의 만성 소화장애는 음식을 섭취한 후에 발생하는데 문제의 원인이 바로 음식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 엄격히 말하면 음식 자체가 원인이라기보다는 이것저것 무차별적으로 섞여 있는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음식물의 소화는 입속의 침에서 시작된다. 침에서 시작되어 위장에서 소화액이 나오면 본격적인 소화가 시작된다. 한 종류의 음식을 소화하기 위해 분비되는 소화액의 종류는 다른 종류의 음식을 소화하는 데는 쓸모가 없다. 사실 어떤 소화액이 서로 접촉하면 그 소화액 각각의 소화 능력이 감소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어리석은 인간은 섞어 먹는 것을 선호한다. 고기와 감자, 생선과 밥, 닭고기와 국수, 계란과 토스트, 치즈와 빵, 시리얼과 우유 등 거의 항상 여러 음식을 동시에 섭취하는 골고루 방식이다. 위에서 언급한 모든 예는 단백질과 탄수화물의 조합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단백질과 탄수화물은 위장에서 동시에 효율적으로 소화될 수 없다. 우리가 섭취한 음식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인간의 위는 음식이 소장으로 전달되기 전까지 약 3시간 정도 머무르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나 음식이 분해되지 않으면 그대로 눌러앉게 되는데 불행하게도 썩어버린다.
식사를 마친 뒤 6시간, 7시간, 8시간 후까지 속이 더부룩했던 느낌을 가진 적이 있는가? 그 이유는 서로 대치되는 조합의 음식물, 그것으로 인해서 음식이 제대로 소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것저것 골고루 섞어 먹었는데도 아직 특별히 소화불량 증세가 없는 사람들은 어떤 이유일까? 사실 호모 사피엔스의 신체의 능력은 매우 뛰어나다. 불편함을 견뎌내고 어렵지 않게 제 기능을 하는 것을 보면 경이롭기까지 하다. 그러나 이들이 두통, 무기력증, 피부 발진, 허리 통증, 감기, 불면증과 같은 불편함을 느낀 적이 없었을까? 이런 증상들도 모두 소화불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일단 음식을 올바르게 조합해보자. 스테이크나 닭고기나 생선을 먹고 싶다면 그 식사에서는 녹말 음식, 즉 감자, 밥, 빵, 파스타 등을 피하면 된다. 고기와 함께 여러 종류의 채소를 같이 먹으면 좋다. 이런 채소와 과일 드레싱을 뿌린 녹색잎 샐러드를 곁들여 먹으면 더욱 좋다. 굶을 필요도 없고 좋아하는 음식을 포기할 필요도 없다. 한 번에 같이 먹지만 않으면 된다. 감자를 먹고 싶다면 감자를 먹어라. 감자를 구워서 다양한 채소와 샐러드와 함께 먹으면 된다. 그러면 문제가 없다. 순전히 체중을 줄이는 다이어트 관점에서만 본다면 탄수화물 음식과 단백질 음식을 함께 먹을 때 살이 더 찐다. 정 고기를 먹고 싶다면 각종 채소와 샐러드와 함께 먹으면 위험이 최소화된다는 말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고기만 먹거나 고기와 탄수화물을 함께 먹는 것에 비해 건강과 장수를 방해하는 위험이 대폭 줄어든다. 윗속에서 부패한 음식에는 영양분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독혈증 수치만 높아질 뿐이다. 나는 당신에게 내 말을 절대적으로 믿으라고 강요하지 않겠다. 그 대신 직접 실천해보시고 당신이 직접 증명해보라고 말하고 싶다. 제5법칙, 살아있는 음식을 먹어라. 음식도 죽은 것이 있고 산 것이 있단 말인가? 그렇다. 지금 그것을 심어서 나중에 살아난다면 그것은 산 음식이다. 나는 지금 과일을 말하고 있다. 과일은 위장에서 소화할 필요가 없는 지구상의 유일한 음식이다. 과일에는 자체적으로 효소가 함유되어 있어서 완전히 익으면 사실상 이미 소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위장 안에서 20에서 30분만 머무르다가 소장으로 전달된다. 그리고 소장에서 영양분을 흡수하여 우리 몸에서 활용하는 것이다. 과일에는 인간의 생명 유지에 필요한 최적의 영양소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라. 즉, 에너지를 위한 탄수화물에 포도당이 들어있다. 또한 단백질 생산을 위한 비타민, 무기질, 지방산 및 아미노산 등이 들어있다. 바로 이 때문에 내가 최적의 영양소라는 말을 사용한 것이다. 첫째, 과일은 매우 섬세한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신선하게 익은 상태에서만 섭취해야 한다. 통조림이나 조리된 과일이나 좋은 살균 주스는 위장에서 발효된 뒤 산성으로 변하여 체내 독성을 발생시킨다. 반면에 신선한 과일과 과일즙은 몸속의 유독한 찌꺼기를 정화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이 된다. 둘째, 우리 몸에서 원하는 대로 위장에서 과일을 빨리 통과시키려면 아무것도 먹지 않는 상태에서 빈속에 과일만 섭취해야 한다. 다른 음식과 함께 섞어서 먹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다. 다른 음식을 먹은 직후에 섭취해서도 안 된다. 사실 과일을 다른 음식과 함께 먹거나 디저트로 먹는 관습적인 습관이 문제였다. 과일이 소화가 더딘 다른 음식과 함께 위장에 남아있으면 빠르게 발효되어 위장 속의 다른 음식의 소화를 방해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일이 부정적인 영향을 일으키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제대로 먹기만 한다면, 즉 빈속에 단독으로 먹을 경우 신선한 과일과 과일즙은 건강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아침 식사를 강조하는 음식 습관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건강에 치명적인 음식 습관 중 하나라는 사실을 말하고 싶다. 당신은 건강을 위해서 아침 식사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어렸을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을 것이다. 그러나 아침 식사가 하루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식사라는 주장은 완전히 상업적인 선동이다. 아침에는 하루 어느 때보다도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아침부터 풍성한 식사를 하면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소비하게 된다. 아침 식사를 하면 우리 몸에서 많은 음식을 처리하느라 엄청난 에너지를 써버린다. 여기에서 더 비극적인 사실은 아침밥을 소화시키는 데 사용되는 에너지가 바로 배출 주기에 필요한 에너지라는 사실이다. 독소를 제거해야 될 에너지가 위장에서 쓰이는 바람에 가장 중요한 이를 배출 주기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 게다가 이런 현상이 매일 반복되면 이 중요한 주기가 제 역할을 할 시간이 완전히 없어진다. 이제 살이 찌고 질병에 걸리는 일만 남은 것이다. 이렇게 규칙적으로 배출 주기가 방해를 받으면 비만과 질병은 가속화된다. 과일을 드시라. 과일은 사실상 소화 에너지가 거의 필요 없는 유일한 음식이다. 아침에 먹으면 완벽한 음식이다. 아니, 아침에 먹어야 하는 유일한 음식이다. 배출 주기를 통해서 몸속을 제대로 청소하고 싶다면 다른 무엇보다도 아침에 일어났을 때부터 낮 12시까지 신선한 과일과 신선한 과일즙을 섭취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다른 음식을 섞지 말고 단독으로 먹어야 한다. 당신은 공기가 왜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그렇다. 바로 산소 때문이다. 우리의 피, 그리고 우리 몸을 구성하는 생명 기능을 수행하는 100조 개의 세포들은 정기적으로 산소를 공급받아야 한다. 안 그러면 죽는다. 다행스럽게도 자연계에는 자체 방어 메커니즘이 있어서 끊임없이 공기를 정화하고 청소한다. 비는 더러운 공기를 씻어준다. 그래서 비갯날이 상쾌한 것이다. 식물은 이산화탄소를 산소로 바꿔주며 바다는 지구 곳곳의 공기를 끊임없이 재순환시키고 씻어준다. 이산화탄소가 그저 몸에 나쁘다는 표현은 적당하지 않다. 나쁜 정도가 아니라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이산화탄소 농도가 고작 3% 들어가 있는 공기만 호흡해도 우리 몸은 완전히 기진맥진해진다. 숲의 공기가 맑은 까닭은 그곳에서 자라는 풀과 나무들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내뿜기 때문이다. 식물과 동물은 끊임없이 서로에게 생명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한다. 인간은 자연에서 살도록 설계되어 진화해왔다. 700만 년 전 우리 인류의 먼 조상인 유인원이 아프리카의 숲속에서 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의 직접적인 조상 호모 사피엔스가 그곳에서 첫걸음을 떼었기 때문이다. 아프리카 대륙에서 유럽 대륙으로 첫걸음을 뗀 지 4에서 5만 년이 되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무려 695만 년 동안 숲속에서 산 셈이 된다. 우리 몸의 유전자는 그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우리의 폐와 혈액에 신선한 공기가 공급될 때 나타나는 건강의 차이는 명백하다. 당신이 비만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다면 지금 당장 숲으로 나가서 당신에게 돈과 명예보다 더 귀한 것들을 선물하시라. 생명을 위한 제1의 필수 요소는 바로 공기이다. 내가 숲으로 도망치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공기의 최적 조합을 발견할 수 있는 곳이 숲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중요한 사실은 우리 몸 전체에서 일어나는 산소화 과정에서 운동이 큰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특히 심장 박동을 가속화시키는 유산소 운동이 그렇다. 나는 지금 산소가 최적화 상태로 존재하는 바로 그곳에서 유산소 운동을 하라고 말하고 있다. 닫힌 곳에서 하지 말고 열린 곳에서 하라는 말이다. 그렇다면 산소가 가장 많이 나오는 시간은 언제일까? 해가 뜨기 바로 직전 시간이다. 새벽 5시에서 7시이다. 이 시간은 식물들이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산소를 몸 밖으로 내뿜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자동차들이 전부 나와서 돌아다니면서 공기를 더럽히기 전에 해야 한다. 나는 가끔씩 차도에서 1m도 떨어지지 않은 인도를 달리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움찔움찔한다. 자동차 배기관에서 나오는 일산화탄소를 격렬한 호흡을 통해서 곧바로 들이마시며 뛸 정도로 몰상식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걸 보면 정말 당황스럽다.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길 원한다면 가능한 한 깨끗한 공기를 마셔라. 공기가 깨끗한 만큼 운동 효과도 높아진다. 그 가치는 날씬한 몸매와 건강한 수명으로 평가될 것이다. 입을 닫고 코로 숨을 쉬어야 되는 이유. 날씨가 너무 덥거나 고된 노동으로 숨이 차서 입을 열어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입을 닫는 것이 좋다. 그래야 단전으로 호흡을 할 수가 있다. 그래야 깊은 호흡을 할 수가 있다. 우리가 정리되지 못한 수많은 책을 읽는 것보다 빨리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입을 닫고 코로 숨을 쉬는 것이다. 그래서 동양의 불교에서는 단전 호흡을 커다란 수행법으로 여겨왔다. 오늘 하루만 입을 닫고 코로 숨을 쉬어보시라. 마음이 안정되고 세상을 바라보는 차분한 시선을 갖게 될 것이다. 입으로 숨을 쉬는 행위는 마음을 조급하게 만들고 그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식욕을 촉진해서 비만의 원인이 된다. 이것은 내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다. 하루만 실행해보면 당신도 그 진가를 눈치챌 수 있을 것이다. 호흡은 마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것은 아주 중요하다. 호흡이 빠르고 얕으면 마음이 급해지고 몸은 긴장한다. 호흡이 느리고 깊으면 마음은 안정되고 몸의 긴장이 풀린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출생 때의 경험 덕에 정상 호흡을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뿐 아니라 너무 복잡하고 긴박하게 돌아가는 세상에 보조를 맞추느라 얕은 호흡만 하면서 살게 되었다. 이 호흡은 당신의 삶 전반에 걸쳐 영향을 줄 것이다.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과 가치관에도 영향을 준다는 말이다. 호흡은 삶 자체이다. 당신이 비만과 질병과 공황장애와 불면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면 태부 깊숙이 호흡하는 법을 배우시라. 차분하고 맑아진 정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진정성을 키울 수 있으리라 장담한다. 사람들이 아침에 혼미한 상태로 잠에서 깨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우리의 폐가 밤새도록 탁한 공기와 씨름해야 됐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는 사람이 둘로 늘면 공기도 2배 빨리 탁해진다. 여기서 아주 간단하고 단순한 좋은 방법이 있다. 나는 항상 진리는 단순하고 간단하다고 주장했다. 창문을 여시라. 추운 계절이라면 창문을 2에서 3cm 정도만 열고 필요하면 담요를 꺼내서 덮어라. 다음은 물에 대한 부분입니다. 물은 언제 마셔야 될까? 그렇다. 목이 마를 때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왜 그리 당연한 소리를 하냐고 묻는다. 나는 지금 하루에 2리터 정도의 물을 마셔야 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따라 플라스틱 물통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에게 충고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고 있다. 우리 인간은 700만 년간 진화하면서 언제 물을 마셨을까? 그렇다. 목마를 때 마셨던 것이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을 마셔라. 우리 몸의 욕구를 채워주고 탄산음료 의존증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간단한 공식이 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나 무엇을 먹기 전에 물을 한 잔 마셔라. 둘째, 매 식사 10분 전에 물을 한 잔 마셔라. 셋째, 아침에 일어나 과일 하나를 먹거나 식사 10분 전에 과일 하나를 먹어라. 물 섭취의 부정적인 측면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 보자. 바로 식사 시간과 관련된 문제이다. 물은 아주 빨리, 즉 5분 정도의 위를 떠나기 때문에 식사 전에 물을 마시는 것은 분명히 몸에 좋다. 문제는 식사 중에 먹거나 식사 후에 물을 섭취하는 것이다. 소화액은 액체이다. 따라서 식사 중이나 식사 후에 어떤 종류든 액체를 마시면 소화액이 희석되기 마련이다. 그 결과 소화작용의 속도가 현저히 느려지고 수많은 이들을 괴롭히는 다양한 소화장애로 이어진다. 그뿐 아니라 음식물을 먹으면서 물을 마시면 음식물을 삼키기는 쉬워도 음식물을 덜 씹게 된다. 따라서 식사 중에는 물을 마시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 식사 후에는 2시간 정도 지난 뒤에 마셔야 한다. 물론 도저히 못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무조건 물을 좀 마셔야겠다면 아주 조금씩 나누어 마시는 방법으로 역효과를 최소화시켜라. 가능하면 오이나 토마토 등으로 수분을 섭취하는 것을 권한다. 이 둘은 수분 함량이 매우 높으면서 소화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목이 마를 때 갈증이 해소될 만큼만 마셔라.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이것 말고는 다른 명백하고 확고한 규칙은 없다. 요즘 수돗물은 가히 스프라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화학물 범벅의 스프 말이다. 게다가 의도적으로 추가되는 화학적인 오염 물질도 있는데 이는 물을 정화하고 박테리아를 죽이기 위한 목적이다. 그런데 문제는 박테리아를 죽이기 위한 그 화학 물질들이 그 박테리아보다 훨씬 더 해롭다는 점이다. 물은 정수시설에서 여러 정수 과정을 거친다. 즉, 침전, 여과, 응고, 염소화, 브롬화, 요오드화, 불소 첨가 등을 거친다는 뜻이다. 수돗물과 관련해서 기억해둘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것이다. 수돗물은 그냥 물이 아니라 독성 물질이라는 것이다.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물은 순수한 물이다. 따라서 우리 몸에 적합한 물은 오직 한 가지, 바로 증류수이다. 증류수는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가장 순수한 물이다. 유기 미네랄은 활성 미네랄이라고 불린다. 반면 무기 미네랄은 비활성 미네랄이라고 불린다. 공기, 흙, 물속에 함유된 미네랄은 대부분 사람이나 동물이 소화 흡수할 수 없는 무기 미네랄이다. 식물이나 동물 고기에 함유된 미네랄은 사람이나 동물이 소화 흡수할 수 있는 유기 미네랄이다. 식물은 태양 에너지를 이용해서 땅속에서 흡수한 무기 미네랄에 물과 탄소를 화합하여 유기 미네랄을 탄생시킨다. 이것은 바로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이다. 무기 미네랄은 수천 수백 년이 지나도 유기 미네랄로 변하지 않는다. 무기 미네랄을 물에 용해시키거나 햇볕을 몇백 년 쬐어도 절대로 유기질로 변하지 못한다. 미네랄이 풍부한 물을 마시면 우리 몸에 미네랄이 보충된다는 것은 진실이 아니다. 무기질은 무기질 상태로 영원하다는 말이다. 자, 이제 당신에게 묻겠다. 당신은 수분과 미네랄을 섭취하기 위해서 플라스틱 통에 물을 담아
하루에 2리터씩 마시겠는가? 아니면 신이 주신 과일이나 채소나 과일즙을 통해서 수분과 미네랄을 섭취하겠는가? 나는 지금 당신에게 물을 마시지 말라고 충고하는 것은 아니다. 당신이 오염이 가득한 시중의 골고루 음식을 먹게 되면 현명한 우리 몸은 그것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물을 마시라고 명령을 내린다. 자연의 법칙이기 때문이다. 바로 그때 물을 마셔라. 비타민과 효소와 미네랄을 3대 미량 영양소라고 부른다. 그런데 당신이 불에 익혀서 먹는 과일과 채소를 먹게 되면 비타민과 효소는 완전히 사망하고 유기 미네랄은 철저히 파괴된다. 내가 과일과 채소 등 살아있는 음식 위주로 먹으라고 강조한 이유이다. 당신이 죽은 음식을 멀리하고 산 음식 위주로 음식을 바꾼다면 우리 인간은 절대 비만과 질병으로 고통받을 이유가 없다고 나는 주장한다. 우리 호모 사피엔스는 돌이나 흙을 먹지 않는다. 우리 호모 사피엔스는 돌을 세포 구조로 편입시킬 수가 없다. 미네랄이 함유된 물을 마실 때 그 미네랄은 무기질이다. 그것은 곱게 가른 돌덩이와 같다. 그것은 흙이나 돌덩이를 먹는 만큼이나 인체에 아무런 이득이 되지 못한다. 채석장이나 금광과 같은 광산 부근에서 흘러나온 물을 먹는 농가에서 각종 질병이 만연하다는 사실은 이미 너무 잘 알려진 사실이다. 모두 무기 미네랄이 가득한 물이다. 우리 호모 사피엔스의 먼 조상이자 유전자 99.6%가 동일한 침팬지는 가뭄이나 산불과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밀림에서 일부러 물을 마시지 않는다.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과일과 채소에서 매일 풍부한 수분을 섭취하기 때문이다. 살아있는 침팬지의 어머니 제인 구달 박사에 의하면 침팬지는 우리 상상과는 달리 식사에서 차지하는 육식 비율이 2%에 불과하다고 한다. 식사의 대부분을 과일과 채소에서 충당하기 때문에 일부러 물을 마실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 식탁에 오르는 것들은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순수하고 정직한 진짜 음식이 아니라 불순하고 무익하고 생명력이 없는 가짜 음식이다. 이것들은 다 식품 가공 업체들 덕분이다. 우리의 허리둘레가 늘어나는 만큼 그들의 지갑도 커지기 때문이다. 인간은 생물학적으로 식물을 먹게끔 적응된 존재이다. 다만 다른 방식으로 먹는 법을 배웠을 뿐이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인간이 생물학적으로 적응한 방식의 관점에서 보면 식물이 정답이다. 다른 동물의 살코기를 먹게끔 설계된 모든 동물의 소화기관은 식물계에서 먹이를 얻도록 설계된 동물의 소화기관보다 상당히 짧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다. 육식동물 혹은 잡식동물의 소화기관과 우리 호모 사피엔스의 소화기관을 비교해보면 그 사실은 자명해진다. 우리의 소화기관은 육식동물의 소화기관보다 훨씬 더 길다. 이 규칙을 피해갈 수는 없다. 육식동물은 동물의 시체에서 나오는 독성 물질이 장에 오래 머무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길이가 짧은 장으로 설계되고 진화했다는 말이다. 우리의 먼 조상인 침팬지의 위장은 인간의 그것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다고 생물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내가 말하는 살아있는 음식이란 바로 과일과 채소이다. 거기에 약간의 견과류와 씨앗류를 추가하면 된다. 암은 익힌 음식을 먹고 자라난다. 조리된 식품을 덜 먹고 살아있는 식품을 더 많이 먹기 시작하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도 곧바로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우리 몸이 생리적으로 갈망하는 식품을 공급해주기 때문에 모든 신체의 기능이 향상된다. 소화 기능이 좋아지고 영양소의 이용이 좋아지고
배출 기능이 좋아지고 신체 정화 기능이 좋아지고 모든 것이 좋아진다. 모든 기계가 그렇듯 연료가 좋아지면 성능도 좋아진다. 조리는 살아있는 식품에 내재된 잠재적인 이득들을 파괴한다. 식품 속에 들어있는 영양 성분의 85%를 파괴하거나 못쓰게 만든다. 효소는 열에 민감하기 때문에 섭씨 50도 정도에서 거의 모든 효소가 사망한다. 아미노산은 파괴되거나 아니면 소화되기가 극도로 어렵거나 불가능한 형태로 바뀐다. 내가 기억할 수 있는 가장 짜릿한 경험은 인체에서 떼어낸 암세포들이 익힌 음식에서는 잘 자라는데 같은 종류의 생식에서는 생존하지 못하는 광경을 본 것이었다. 산 음식을 먹으면 암에 걸리지 않는다는 말이다. 암에 걸렸더라도 산 음식을 먹으면 육체가 되살아난다는 말이다. 밤에 충분한 에너지를 축적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낮잠이 중요하다. 낮잠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소화작용과 같은 신체 기능을 향상시키기 때문이다. 신체 기능이 향상되면 영양 공급이 좋아지고 결국 건강도 좋아진다. 쉼은 과도한 피로를 막아주고 일의 생산성을 높인다. 피곤하면 정신의 예리함과 체력이 크게 떨어진다. 낮에 피로가 쌓이면 밤에 신경이 예민해지고 쉽게 짜증이 난다. 쉼은 또 잠드는 시간을 줄여주고 숙면을 취하게 한다. 식사와 취침 사이에 최소한 2시간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그러나 당신이 이른 저녁 시간에 과일을 먹는다면 과일은 불과 30분 만에 소화가 되어 당신의 잠을 절대로 방해하지 않는다. 또한 과일은 독소 배출의 즉효약이기 때문에 밤사이 독소를 배출하고 에너지를 쌓아둠으로써 당신 몸에 큰 지원군이 될 것은 너무도 명백한 사실이다. 몸에 독성이 많을수록 밤잠을 이루기가 더 힘들어진다. 건강한 식품에 기반을 둔 음식 습관은 소화에 에너지가 적게 든다. 건강한 식품은 수면 요구량이 줄어들고 수면의 효율성을 높인다. 이것이 바로 식단과 음식 습관이 깊은 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까닭이다. 숙면을 돕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건강한 몸이다. 그리고 그 건강한 몸은 숙면을 완성한다. 햇빛이 시각과 온기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햇빛이 몸에 필요한 중요한 영양소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햇빛은 식물과 동물에게 너무 중요한 그런 요소이다. 그런데 만일 당신이 햇빛을 거부하는 삶을 산다면 육체적인 비만과 질병의 원인이 될 뿐 아니라 정신병적인 원인도 된다. 과거 지하 수용소에서 갇힌 대부분의 정치범들이 미쳐버린 이유가 바로 햇빛 부족이기 때문이었다. 공기, 물, 음식, 수면, 그 다음에 햇빛을 5대 법칙의 하나로 넣은 이유이다. 예,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번역서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가독성이 좋고 이해하기가 쉽고 재미있었습니다. 그리고 번역이 굉장히 잘 돼 있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좋으니 한번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나는 질병 없이 살기로 했다입니다. 저자는 하비 다이아몬드, 출판사는 사이먼 북스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하비 다이아몬드, 그의 몸은 종합병원이었다. 어릴 때부터 병을 달고 살았다. 베트남전에 공군으로 참전했다. 고엽제 후유증으로 죽음 직전까지 갔다.
그런 그가 자연위생학을 실천하여 음식으로 병을 고쳤다. 키 178에 90kg가 넘던 그가 25kg을 감량했다. 그 후로 그는 한 번도 살이 찐 적이 없고 병에 걸린 적도 없다. 이 책의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우리 몸속의 독소를 청소하면 우리 몸의 병과 비만은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독소를 청소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내 인생은 많은 통증으로 가득했다. 매일매일 고통의 연속이었다. 20대 중반의 젊은 나이까지 나는 나를 지옥으로 몰아넣으며 살고 있었다. 마침내 그 시련의 세월이 끝났다. 내가 습득한 그 이론을 몸에 적용시키자마자 일어난 사건들이었다. 몸속의 더러운 찌꺼기들을 몰아내자 통증이 사라졌다. 인간의 몸은 놀라울 정도로 회복 능력을 가지고 있다. 치료할 수 있는 기회와 적절한 환경만 마련해주면 당신의 몸도 아주 빠르게 회복될 것이다. 내 몸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현상들을 통해 나는 신념을 가지게 되었다. 그것은 자연위생학에 대한 나의 믿음과 열정보다 더 위대한 것이었다. 자기 체험보다 더 신념을 갖게 하는 것은 없다. 뚱뚱한 의사가 비만에 대해서 설명한다면 믿지 마라.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는 의사가 휘황찬란한 이론으로 질병을 얘기한다면 믿지 마라. 날씬하고 혈색이 좋으며 눈매가 초롱초롱한 사람이 이렇게 하면 건강해진다라고 말하면 그가 진짜라고 나는 확신한다. 몸속에 쌓인 독소를 제거하는 것은 왜 중요한가? 자동차와 사람의 몸은 하나도 다르지 않다. 이것을 이해해야만 날씬한 몸매와 활기찬 건강을 이해할 수가 있다. 자동차처럼 당신의 몸도 연료가 필요하다. 에너지가 생겨야 인간도 움직이기 때문이다. 자동차의 엔진이 진흙 같은 물질로 더러워질 때 새 엔진 오일로 갈아 주어야 하는 것처럼 인간 몸의 내부도 정기적으로 청소를 해줘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병에 걸린다. 자동차의 엔진 오일이 시간이 지나면서 더러워지는 것처럼 생활 습관의 결과에 따라 독소가 몸에 쌓이면 그것이 몸의 자연스러운 작동을 방해한다. 그 찌꺼기와 독소를 제거하기만 하면 병은 저절로 낫는다. 그러나 아주 다행스럽게도 인간의 몸은 그 찌꺼기와 독소를 스스로 방출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인간의 몸은 아주 적절한 환경만 만들어주면 아주 완벽하게 작동한다. 그러나 전혀 생소한 환경에 노출되면 삐걱거리고 아우성치길 마련이다. 결국 독소와 찌꺼기가 위험한 상태를 만드는 원인이라는 말이다. 그렇다면 그 독소와 찌꺼기와 쓰레기는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가? 두 가지 통로가 있다. 첫째, 우리 몸은 매일 수십억 개의 낡은 세포가 새로운 세포로 교체되는데 그 낡은 세포는 독소로 가득 차 있다. 당연히 낡은 세포는 몸에 남아있어서는 안 된다. 둘째,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과 음료에 의해서 독소와 찌꺼기가 생산된다. 그런 독소들이 새롭고 신선한 세포들과 결합하면 문제를 일으킨다. 쓰레기는 반드시 몸 밖으로 배출되어야 한다. 몸의 내부가 잘 청소되어 있으면 몸은 활발히 작동한다. 나는 지금 당신에게 매일 목욕을 해서 몸을 청결히 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집 내부의 대청소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에너지는 왜 몸 청소에 중요한가? 날씬한 몸매와 활기찬 건강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음식, 즉 연료이다. 그렇다면 몸속에 무엇을 연료로 넣어야 하며 무엇을 넣지 말아야 할까?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몸속에 넣고 지방을 넣지 않으면 된다. 순수한 자연의 물을 마시면 되는 것이다.
화학 물질과 중독성 물질과 정제 식품을 몸속에 넣지 않으면 되는 것이다. 정제 소금, 정제 기름, 정제 설탕으로 몸을 오염시키지 않으면 그만이다. 그렇게만 하면 우리 인간의 몸은 스스로 알아서 매일 독소를 배출하게 된다. 공장의 음식이 아닌 산이나 밭에서 나온 신선한 음식을 먹기만 하면 저절로 대변과 소변과 땀을 통해 독소를 배출한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몸의 내부를 청소하기 위해 음식 말고 결정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깨끗한 음식으로 몸의 내부를 청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에너지다. 에너지가 음식과 내부 청소를 이어주는 연결고리다. 인간은 에너지만 넘치면 무엇이든 가능하다. 그러나 당신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사랑해 주는데도 짜증나고 불편하며 지친다면 에너지가 없기 때문이다. 에너지가 하나도 없이 고갈된 상태란 무엇일까? 바로 죽음이다. 에너지는 말할 수 없이 중요하다. 당신은 에너지를 볼 수도 없고 손에 넣을 수도 없다. 그러나 활기찬 사람을 보면 금방 에너지가 넘치는군,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처럼 반드시 존재한다. 인간이란 에너지로 구성된 시스템이라고 할 수도 있다. 에너지가 없다면 우리 몸은 움직일 수 없고 어떤 육체적인 과정도 수행할 수 없다. 인간이 행하는 모든 것, 인간의 모든 신체 활동에는 에너지가 필수적이다. 생각해보자. 가만히 있는데도 피를 팔팔하게 순환시키고 심장을 저절로 뛰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몸속의 더러운 쓰레기를 정기적으로 청소하는데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가 아닐까?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독소를 완전히 배출하지 못해 피부 트러블을 겪고 있으며 혈압 문제로 신음하고 있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축농증을 비롯한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다. 이 모든 문제는 몸 내부의 더러운 독소와 쓰레기를 신속히 배출하지 못하고 쌓였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이다. 신께서 물려주신 아름다운 인간의 몸은 쓰레기를 배출하는 자정 능력을 충분히 갖추었다. 그러나 신께서 허락한 음식을 먹을 때에만 이 자정 능력이 작동한다. 그러니까 자정이 가능한 능력에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말이다. 끊임없이 쏟아 부어대는 독소를 우리 몸은 감당하지 못한다는 말이다. 우리 몸에 독소가 가득 차면 그것은 흘러넘치는데 우리는 그것을 통증과 질병이라고 부른다. 신이 내린 음식을 거부하고 독성이 가득한 공장 음식에 중독되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그러나 신은 또 얼마나 자비로운가. 신에게 사죄를 하고 쓰레기를 청소하기만 하면 된다. 다시 쓰레기가 쌓이지 않는 생활 습관으로 바꾸기만 하면 된다. 우리 몸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무려 100조개나 되는 세포이다. 영이 무려 14개나 붙어 있다. 이 세포들이 서로 헤쳐 모여서 피부, 뼈, 근육, 장기, 손톱, 머리카락, 안구 등으로 조직된다.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모든 세포는 뇌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고 뇌의 관할권에 놓여 있다. 우리 몸의 세포들은 혼자 일방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모든 세포들은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뇌의 조종에 따라 움직인다. 이것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놀라운 일 중 하나이다. 이 엄청난 숫자의 세포들이 끊임없이 뇌에게서 메시지를 받고 뇌로부터 새로운 메시지를 달라고 요청한다. 뇌 또한 모든 메시지를 세포와 주고받으며 상호작용을 한다. 24시간 끊임없이 수조 개의 메시지를 주고받는다.
이처럼 신체의 수많은 기능들이 미세하고 완벽하게 그것도 자동적으로 수행된다. 인생에는 언제나 예외가 있기 마련이다. 몸의 원리와 뇌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예외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암이다. 암세포는 몸속의 독성 물질에 의해서 비정상화된 세포이다. 독성 물질이 뇌의 정상적인 명령을 따르지 못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독성 물질과의 접촉으로 미쳐버린 세포라고 말할 수가 있다. 정상적인 세포는 분열한 다음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분열이 멈춘다. 그러나 암세포는 그렇지 않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정상세포를 미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다. 자연위생학적 관점에서 보면 범인은 독소이다. 정상세포는 수년 동안 독성 물질에 영향을 받으면 마침내 미쳐버리게 된다. 암세포는 미친 세포이며 몸의 어느 부분에서도 발견될 수가 있다. 몸의 어느 장소에서 발견되느냐에 따라 이름이 달라지는 것 뿐이다. 사람들은 유방암, 전립선암, 대장암 등이 서로 다른 곳에서 발견되는 서로 다른 병이라고 생각한다. 담배를 많이 피면 폐암에 걸리고, 짠 음식을 많이 먹으면 대장암에 걸리고, 지나친 육류 섭취는 유방암의 원인이 된다는 식이다. 다시 말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암은 몸의 어느 부분에서 발견되더라도 암일 뿐이다. 유방암은 대장암과도 다르고 전립선암과도 다르다. 그것은 마치 비, 눈, 서리, 이슬, 안개 등이 모두 물이지만 서로 다르게 표현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들은 모두 온도의 차이에 따라서 다르게 형성이 되고 농도 차이에 따라서 달리 불려질 뿐이다. 비와 눈이 생긴 것은 서로 다르지만 다른 형태의 물일 뿐이다. 유방암과 대장암 또한 생긴 모습이 조금 다르지만 다른 형태의 암일 뿐이다. 눈으로 암세포를 발견하려면 10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야만 1cm의 콩알 크기만큼 성장한다. 그래서 암이란 생활습관병이라고 내가 주장하는 것이다. 3대 암 치료 요법이라고 불리는 수술, 방사선 요법, 항암제 투여와 같은 전통적인 방법은 암이 성장한 후에 공격을 가해서 파괴하는 사후 효법에 불과하다. 이것들은 결과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당신이 암 진단을 받아서 수술로 조직을 제거한 후 다시 그 암의 원인이 되는 옛날 생활 습관으로 돌아간다면 당신은 그야말로 고통스러운 암의 가정으로 컴백홈하게 되는 셈이다. 암의 원인을 제거하지 않고 폐의 일부분이나 유방 한쪽을 제거한다고 해서 암이 사라지는 것은 절대 아니다. 나무에 있는 사과를 다 따버린다고 해서 그 사과나무에서 다시 열매가 열리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비정상적인 세포가 자라는 이유는 독성 물질을 몸에 주입하는 생활 습관 때문이다. 바로 그때 당신의 건강은 눈에 보이지 않게 서서히 파괴되기 시작한다. 확실히 해두고 싶은 것이 있다. 질병은 결코 살금살금 몰래 다가와서 갑자기 당신을 무너뜨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질병은 그런 식으로 갑자기 생기지 않는다. 질병은 당신이 당신의 몸을 오랫동안 학대해서 무시한 결과로 발생한다. 1단계부터 7단계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7가지 단계 중에서 어떤 단계에서도 당신은 질병의 진행을 중단시킬 수가 있다. 어떤 단계에서도 기침, 통증과 같은 신체의 경고음을 일제히 끝낼 수가 있다. 그 경고음은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변화시키라는
몸의 명령이기 때문이다. 질병의 7단계와 경고음에 귀를 기울이고 몸이 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기만 하면 건강을 회복할 수가 있다. 모든 것은 당신이 해야 한다. 약물과 같은 외부의 힘에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 질병의 첫 번째 단계는 무기력증이다. 무기력증을 뜻하는 영어 에너베이션이라는 말은 에너지에서 파생된 단어이다. 에너지는 인생의 필수 요소이다. 인간의 몸 상태는 몸의 모든 기능을 수행하는 에너지가 얼마나 충만한가에 따라 결정된다. 무기력증은 몸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해야 될 에너지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무기력증이 발생하면 몸은 즉각 스스로를 치료해서 아주 작은 에너지라도 끌어올리려는 시도를 한다. 모든 음식에는 나름대로 독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몸에 독소가 들어온다는 것은 아주 자연적인 현상이다. 문제는 몸이 제거할 수 있는 독소의 양보다 몸에 들어오는 독소의 양이 더 많아질 때 발생한다. 모든 독소들은 에너지의 흠에 의해서 제거되는데 독소가 너무 많으면 고갈된 에너지가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 에너지는 수면과 휴식을 통해서 다시 복구가 된다. 에너지가 고갈되어 무기력증에 빠졌다는 첫 번째 경고음은 무엇일까? 낮 시간의 경우 몸의 움직임이 둔해지고 쉽게 피곤함을 느끼는 상태이고, 밤 시간의 경우 몸을 자주 뒤척이며 수면 시간이 길어지는 상태가 된다. 이러한 경고음이 몸에 사인을 주게 되면 짜증이나 신경질과 같은 정신적인 현상이 일어나면서 이를 바로 잡으려는 쪽으로 몸이 작동한다. 이때 맨 처음 나타나는 중요한 증상이 바로 식욕부진이다. 밥을 먹고 싶은 생각이 없어진다는 말이다. 왜 식욕부진이 가장 먼저 오는지 궁금하지 않은가? 음식을 먹어서 소화시키는 데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난 에너지가 소비되기 때문이다. 남아있는 작은 에너지로 즉각 치료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 우리 몸이 현명한 지적 작용을 일으킨다는 말이다. 음식에 대한 욕구를 줄여서 소화 기능에 쓰이는 에너지를 최소화해야만 무기력증을 치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열은 사실 우리 몸의 방어작용이다. 가령 몸속의 독소가 지나치게 많이 축적될 경우 우리 몸은 즉각 신진대사 기능에 명령을 내린다. 가능한 열을 높이 올려서 몸속의 독소를 몸 밖으로 뱉어내라는 명령이다. 이 모든 것은 몸의 체존 조절 기능을 맡은 뇌 속의 시상하부에 의해서 완벽하게 통제된다. 신진대사 기능은 크게 두 가지, 영양소의 흡수와 독소의 배출이라는 역할을 담당한다. 인체의 배출 능력을 넘어서는 독소가 축적되면 이를 밖으로 배출하기 위해서 몸의 온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우리의 몸은 고열과 같은 특별한 치료법 없이도 독소를 배출하는 능력을 평소에 가지고 있다. 바로 평상시에 몸의 온도를 높이는 일이다. 열을 발생시켜서 독소를 잘게 녹여 액체 상태로 만든 다음 혈관으로 스며들게 한다. 이 액체 상태의 독소들을 인체의 배출 기관으로 이동시킨 다음 몸 밖으로 배출해버리면 끝나는 것이다. 우리 몸속의 독소를 청소하고 배출하게 도와주는 그런 기관을 림프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연골 조직, 손톱, 머리카락 등을 제외하고 당신의 몸은 림프 시스템 속에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만일 당신의 몸의 분비선과 신경계 네트워크를 큰 그림으로 펼쳐본다면 미세하고 촘촘한 망으로 만들어진
주머니들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이다. 비정상적으로 큰 림프절도 있다. 입을 열면 맨 안쪽에 보이는 것 바로 편도선이다. 과거에는 어리석은 의사들과 돈을 사랑하는 의학 업계에 의해서 불필요함으로 제거해야 되는 혹으로 여겨졌다. 전능하신 신께서 실수로 만든 혹으로 여겨졌고 호모 사피엔스의 700만 년 진화 과정에서도 완벽하게 진화하지 못한 미완성물로 여겨졌다. 그들은 겁먹은 환자들을 위협해서 완벽한 독소 제거 장치를 제거하고 돈을 챙겼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진실이 밝혀졌다. 편도선은 신의 위대한 창조물일 뿐만 아니라 700만 년 진화의 결정판으로 밝혀졌다는 말이다. 편도선은 목구멍과 콧구멍 사이에 위치하며 그곳으로 침입하는 각종 박테리아와 몸에 해가 되는 물질을 걸러내는 림프 시스템 중에 가장 위대한 청소부라는 사실이 밝혀졌다는 말이다. 상업 자본주의 의학 업계는 편도선을 자연의 이치로 본 것이 아니라 돈이 되는 혹으로 본 것이다. 그들은 편도선이 그곳에 왜 위치해 있는지는 관심이 없다. 그들은 자연위생학에서 주장하는 인간의 몸은 진화의 결정판이며 스스로 치유하는 능력을 가졌다는 사실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몸속의 독소가 끊임없이 생산되고 쌓이더라도 계속해서 림프 시스템에 체포되어 몸 밖으로 추방된다는 점을 기억하기 바란다. 림프 주머니는 참으로 작고 신기한 주머니다. 그러나 림프 주머니는 너무도 중요한 인체 방어 시스템 중 하나이다. 림프액이 림프 주머니를 들락날락하면서 박테리아 등 외부 불순 분자들을 잡아오면 림프 주머니가 이를 선별하고 가공해서 밖으로 배출한다. 이 쓰레기 물질들은 잘게 쪼개지고 분해된 다음 배출이 되는데 배출되는 양보다 더 많은 양이 빠른 속도로 림프 주머니에 쌓이면 문제가 생긴다. 림프 주머니가 감당을 못해서 부풀어 오른다는 말이다. 용량이 초과되었기 때문이다. 림프 주머니에 독소가 가득 차서 부풀어 오르면 그 쓰레기는 부근에 비어있는 다른 림프 주머니로 이동한다. 특별히 아주 크게 부풀어 오른 림프 주머니는 외과 수술을 통해서 제거되기도 한다. 그러나 림프 주머니가 제거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림프 주머니에 쓰레기가 쌓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쓰레기 독소가 증가하는 속도가 문제이다. 잠깐 앞에서 말했던 분수대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만일 꼭대기에 있는 분수의 선반에 물이 가득 차서 밑에 있는 선반으로 내려간다고 해보자.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꼭대기 선반을 제거하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는가? 꼭대기 선반을 제거하는 것은 물이 못 흘러내리게 하는 일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 선반에 물이 차지 않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선반을 제거하는 일이 아니라 물이 흐르지 못하게 하는 일이다. 당연히 림프 주머니가 커지는 것을 방지하는 일은 림프 주머니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가 림프 주머니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림프 주머니가 부어오른다고 해서 그것을 계속 잘라낸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끔찍한 일이다. 그렇게 하면 우리 몸의 방어 시스템은 손상될 것이고 이로 인해 독소가 제멋대로 몸속을 흘러다니면서 죽기 직전의 상태로 만들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당신의 몸은 생명을 지키는 성곽이다. 림프 주머니는 성벽이고 보초병이다. 그 건강하고 아름다운 림프 주머니들이 적군으로부터 당신을 지켜내는 일을 하고 있다는 말이다. 당신은 림프 시스템 없이는 절대 살 수가 없다.
증상이 처음 시작되는 단계부터 세포가 미쳐버리는 단계까지 7단계를 언급했었다. 피로와 피곤함이 밀려오는 단계가 시작이다. 그 이후로 불면, 식욕부진, 가려움증과 같은 피부질환, 통증, 고열, 임파선이 부풀어 오르는 현상, 두통과 같은 통증 현상, 여성들의 생리불순, 각종 과민 현상, 각종 염증 등이 수반된다. 위의 모든 증상들은 몸이 당신에게 관심을 좀 가져달라는 요구 사항이다. 독성 물질이 제거되지 않아 고통스러우니 독소를 제거해서 몸을 좀 보호해달라는 경고방송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림프 시스템을 청소해서 증상을 약화시켜 달라는 요구사항을 들어주면 문제는 저절로 해결된다. 젖을 달라고 우는 아이에게 젖을 주라는 말이다. 배고파 오는 아이에게 시끄럽다고 진통제와 수면제를 먹이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지 않은가? 고혈압은 혈관벽에 압력이 지나치게 가해지는 병으로 알려져 있다. 고혈압은 심장에 타격을 가해서 심장병을 일으킨다. 뇌에 타격을 가해서 뇌졸중을 일으키고 망막에 타격을 가해서 실명의 원인이 되고 콩팥에 타격을 가하기까지 한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원인을 모른다고 한다. 그리고 약물을 처방한다. 자연위생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허버트 셀텐 박사는 고혈압의 가장 큰 원인은 완벽하게 배출하지 못한 독소라고 말한다. 림프 시스템이 배출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 독소가 몸에 쌓이게 되면 문제가 생기게 된다. 그것이 바로 혈압을 높이는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어디에 고혈압이 생기는지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발생한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나는 고혈압 치료에 관해서 아주 풍부한 경험을 해왔다. 직접 셀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림프 시스템을 청소하고 관리해서 고혈압을 치료하는 것을 나는 보아왔다. 나의 큰형의 경우 10년이 넘게 고혈압으로 고생했고 치료를 받아왔다. 나와 함께 열심히 독소를 청소하고 그곳에 에너지를 채운 결과 처음으로 완벽한 건강체로 다시 태어났다. 그는 아무런 약도 쓰지 않았지만 다시는 혈압이 오르지 않았다. 큰형은 12년째 고혈압이 없는 인생을 살고 있다. 한 가지 당부드린다. 당신이 독소를 청소하고 그곳에 에너지를 채우는 작업을 해서 혈압을 낮추더라도 갑자기 혈압약을 끊지 않길 바란다. 독소를 청소하고 림프 시스템이 깨끗해져서 혈관의 압력이 안정된 수준으로 내려갈 때까지 약물은 점차적으로 줄여야 하며 혈압도 정기적으로 체크하길 부탁드린다. 당신이 몸을 파괴하고 싶다면 동물성 음식을 과도하게 섭취하라. 여기서 말하는 동물성 음식에는 모든 고기, 생선, 계란, 우유 및 유제품 등 이러한 것들이 모두 포함된다. 나는 전문가들의 이론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아바타가 되어 실천해본 결과 확신을 갖게 되었다. 동물성 음식을 과도하게 먹으면 림프 시스템이 막히는 것은 물론 비만, 통증, 질병, 그리고 사망이 순서대로 당신을 맞이할 것이다. 채식이 몸에 좋은 가장 방법이라는 것은 내 경험상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고기와 유제품을 멀리하고 생명을 구한 수없이 많은 사람을 보아왔다. 그러나 채식주의자였지만 건강에 문제가 생겨 다시 동물성 식품을 먹기 시작한 사람도 많이 보았다. 나는 첫 번째 책,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에서 동물성 식품이 모든 질병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점을 자세하게 묘사한 바가 있다.
나는 이 책에서 우리가 잘못 알았던 음식에 대한 4가지 고정관념을 부수자고 주장했다. 매일 단백질을 많이 섭취해야 된다는 고정관념, 고기가 가장 좋은 단백질이라는 고정관념, 우유를 통해서 칼슘을 섭취해야 된다는 고정관념, 골다공증에 우유가 좋다고 하는 고정관념 등이 그것이다. 오늘날 동물성 식품을 줄여야 한다는 것은 더 이상 논쟁거리가 아니다. 육식을 줄여서 날씬한 몸과 건강을 되찾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도 15에서 20% 정도의 육식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이다. 당신이 건강을 되찾고 싶은 당사자라면 당신의 몸에 어느 정도의 육식이 좋은지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한 가지는 확실하다. 당신이 동물성 식품을 줄이면 줄일수록 건강에 유익한 보상이 뒤따른다는 사실이다. 콜레스테롤과 지방이 가득한 동물성 식품에는 대장을 청소해주는 식이섬유가 얼마나 들어있을까? 제로이다. 오직 대장을 막히게 하고 독성을 뿜어내는 성분뿐이라는 말이다.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 등은 대장을 암으로부터 보호해주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최고의 음식이다. 채소를 많이 먹는 여성들은 채소를 거의 먹지 않는 여성들에 비해서 유방암의 발생률이 10분의 1에 불과하다. 동물성 식품이 암 발생률을 높인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암을 억제하는 성분이 많은 식품이 무엇인지 아는 것 또한 중요하다. 많은 과학자들이 과일과 채소와 같은 식물성 식품에 이런 성분이 많다는 연구 결과를 쏟아내고 있다. 채식 음식에는 미쳐버린 암세포를 잘게 분해해서 몸 밖으로 배출하는 성분들이 많다는 것이다. 몸에 좋다는 모든 성분들은 식물에서 나온다. 새로 발견되었다는 질병치료 성분들은 모두 과일, 채소, 통곡물, 뿌리식물에서 나온다. 활성산소나 항산화제 같은 단어를 들어봤을 것이다. 우리 몸의 모든 세포는 산소를 사용해서 단백질과 지방과 탄수화물을 분해한다. 이 과정에서 활성산소가 생겨난다. 이 공격성이 강한 산소 쓰레기는 살아남기 위해서 건강한 세포에 폭력을 가한다. 권위 있는 과학자들은 한결같이 활성산소가 암의 출발점이라고 주장한다. 나도 동의한다. 활성산소는 위험하다. 시카고에 있는 암 연구소는 고지방 음식의 섭취는 체내 활성산소를 생산해서 인체의 유전적인 형질에 공격을 가한다고 밝히고 있다. 세포는 항산화제라고 불리는 물질로 스스로를 보호한다. 일종의 경찰과 같은 존재로서 당신이 원하기만 하면 활성산소를 진압할 수가 있다. 과일과 채소는 항산화제로 둘러싸여 있어서 활성산소가 만들어지는 것을 멈추게 할 수도 있고, 설사 만들어졌다고 해도 단번에 무력화시킬 수가 있다. 당신이 식사에서 지방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암 발생을 혁신적으로 줄일 수가 있다. 설사 내가 그 증거를 대지 못한다고 해도 그렇게 해야 될 이유는 산더미같이 쌓여있다. 나는 당신에게 모든 콜레스테롤과 지방이 몸에 해롭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둘 다 우리의 삶을 지속하는 데 필요하다. 콜레스테롤은 단지 해로운 물질만은 아니다.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의 모든 조직에 필요한 물질이다. 뇌와 척추와 피부에도 필요한 물질이다. 콜레스테롤은 담즙염, 성호르몬, 그리고 비타민들을 만들어내는 기본적인 물질이다. 콜레스테롤은 단백질과 결합해서 지방을 세포로 운송하는 것을 도와준다. 또한 간이 필요한 것들을 매일 생산해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콜레스테롤 자체가 위험한 것이 아니라
동물성 식품을 통해서 섭취한 과도한 콜레스테롤이 위험하다는 말이다. 지방도 마찬가지다. 지방이 모두 나쁘다는 말은 아니다. 당신은 놀랄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모든 음식에도 지방이 있다. 수박이나 오이나 사과에도 지방이 있다는 말이다. 일정량의 지방은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해야 한다. 비타민 A, D, E, K 등은 지방을 통하지 않고는 몸에서 합성할 수 없다. 이 같은 비타민은 기름에 녹는 지용성 비타민이고 비타민 B와 C는 물에 녹는 수용성 비타민이다. 당신이 눈에 보이는 지방을 전혀 먹지 않더라도 우리 몸이 필요한 지방산을 과일이나 채소에 있는 성분으로 알아서 합성해낸다. 우리 몸이 스스로 합성하지 못하는 2개의 지방산이 있는데 이들은 음식을 통해서 섭취해야만 한다. 바로 오메가6 지방산과 오메가3 지방산이다. 몸의 독소를 제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특정 기간 동안 살아있는 음식을 먹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모노다이어트라고 부른다. 모노다이어트를 아주 현명하게만 실천하면 세상의 모든 방법보다 림프 시스템을 잘 청소할 수 있고 림프 시스템에 에너지를 불어넣을 수가 있다. 나의 경우에도 의심할 여지 없이 모노다이어트가 건강을 유지시켜주는 최고의 방법이었다. 나는 30년이 넘게 이 방법을 실천해왔는데 전혀 힘들이지도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 효과를 경험할 수 있었다. 특정 기간 동안 채소와 과일만 먹는 모노 다이어트는 아주 단순하다. 또한 누구든지 즉각적인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장기간 실천하면 엄청난 효과를 볼 수가 있다. 정기적으로 모노 다이어트를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이것은 하루에서부터 몇 주에 이르기까지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 신선한 과일과 채소, 그리고 주스만을 먹는 것이다. 반드시 요리하지 않은 신선한 것으로만 먹어야 한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다. 1. 하루에서 3일 동안 오직 신선한 채소와 과일로 만든 주스만을 먹는 것이다. 2. 3일에서 5일 동안 오직 신선한 채소와 과일로 만든 주스, 그리고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통째로 먹는 것이다. 3. 하루에서 일주일 또는 열흘 동안 오직 신선한 채소와 과일로 만든 주스, 그리고 신선한 과일과 채소와 샐러드만 먹는 것이다.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모노 다이어트를 한다는 것은 당신이 원하는 일정 기간 동안 살아있는 음식과 주스를 원하는 스타일로 마음껏 먹는 것이다. 당신이 모노 다이어트를 오래 할수록, 즉, 당신이 자연 상태에 살아있는 음식을 오래 먹으면 먹을수록 당신은 림프 시스템을 더 완벽하게 청소할 수가 있다. 모노 다이어트의 목적은 2가지다. 첫 번째 목적은 가능한 적은 에너지만을 소화해 쓰기 위해서이다. 그럼으로써 여분의 에너지를 림프 시스템을 청소하는 데 쓰고 재충전하기 위해서이다. 2번째 목적은 음식으로부터 최대한의 영양분을 섭취하기 위해서이다. 자연 그대로의 음식은 불로 가열해서 요리한 음식에 비해서 2가지 더 장점이 있다. 자연 상태의 음식은 아주 순수한 상태이기 때문에 소화하는 데 에너지가 가장 적게 들고 가장 많은 영양분을 얻을 수가 있다. 음식을 불로 가열해서 요리를 하면 많은 영양분이 제거되고 부자연스러운 상태로 변한다. 모든 동물 중에서 음식을 불로 가열해서 요리하는 동물은 오직 호모 사피엔스 뿐이다. 그러나 모노 다이어트를 하면 안 되는 사람도 있다. 림프 주머니가 크게 부풀어 올라서 완전히 비워내야 할 정도로 위급한 상황인 경우와 현재 암이 너무나 깊이 진행 중인 사람이다. 설사 모노 다이어트로 인해 효과를 본 사람이라도 이렇게 급성인 경우는 제한해야 한다. 모노 다이어트를 통해
최대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질병 예방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생활의 일부분이 될 정도로 정기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다. 모노 다이어트의 기간을 늘리는 것은 당신 마음대로다. 일주일 내내 과일만 먹어도 되고 일주일에 한 번씩만 그렇게 해도 된다. 한 달에 딱 3일씩 연속으로 채소와 과일만 먹어도 된다. 한 의사는 다음과 같은 치료 효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모노 다이어트는 짧은 기간 동안 허약해진 소화 시스템에 휴식을 줍니다. 저는 알레르기 증상이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방법을 시도해서 엄청난 효과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모노 다이어트를 하는 동안 알레르기 증상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독소를 청소하는 효과가 뚜렷해지면서 면역 체계에 활력을 주게 됩니다. 음식 배합의 원리가 왜 중요한지 한번 정리해보자.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 중에는 단백질 그룹과 탄수화물 그룹이 있다. 여기서 단백질 그룹은 고기, 계란, 생선, 우유, 유제품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탄수화물 그룹은 감자, 쌀, 빵, 국수 등이 있습니다. 단백질이든 탄수화물이든 모두 농축된 식품이기 때문에 소화에는 상당한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러나 과일과 채소는 농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화에 필요한 에너지가 거의 없다. 단백질이 위에 들어가면 소화를 위해서 산성화된 소화액이 필요하다. 탄수화물이 위에 들어가면 알칼리성 소화액을 필요로 한다. 중고등학교에서 화학 수업을 들어본 사람이라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눈치챘을 것이다. 산성 액체와 알칼리성 액체가 만나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들은 서로 중화된다. 예를 들어 고기와 감자를 함께 먹는 경우, 또 생선과 밥을 함께 먹는 경우, 닭고기와 국수를 함께 먹을 경우, 단백질과 탄수화물 음식은 서로 섞이게 되고 소화액도 중화된다. 고기만 소화시키기도 힘들고 감자만 소화시키기도 힘든 상황에서 이것들을 중화시켜서 소화시키려면 얼마나 힘이 들겠는가? 당신은 복통을 경험해본 적이 있는가? 위산이 과다하게 나온다거나 위산이 역류했던 경험이 있는가? 식사 후에 배가 터질 듯이 부풀어 오르는 느낌을 느낀 적이 있는가? 이러한 모든 문제점은 위에서 음식들이 효율적으로 소화되지 못해서 생기는 현상들이다. 소화 시간을 줄이고 간결하게 만드는 음식을 먹어야 한다. 섞어 먹지 않으면 고통은 저절로 사라질 것이다. 진실은 항상 단순하다. 어느 의사는 이렇게 말한다. 음식을 배합하는 원리는 지금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는 매우 중요하다. 음식 배합의 원리가 영양분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린다는 의미에서 환자들은 반드시 실천을 해야 한다. 많은 환자들을 괴롭히는 소화불량이라는 현상을 제거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방법들은 소화 시스템을 쉬게 하고 독소 배출을 쉽게 할 것이다. 증거를 원하는가? 실천해보면 금방 알 수가 있다. 일주일 정도 위에 언급된 대로 단백질 음식과 탄수화물 음식을 분리해서 먹어보면 금방 알 수가 있다. 소화 과정에서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두 번째 방법은 소화기관이 일을 덜하게 하는 것이다. 소화기관이 소화의 힘을 덜 소비하면 그렇게 할수록 쓰레기 청소에 더 많은 힘을 쓸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몸은 항상 우선순위에 따라 움직인다. 인체 시스템을 부드럽게 동작시키는 것을 방해하는 쓰레기를 제거하는 것은 가장 우선순위에 속한다. 쓰레기가 몸속에 완전히 청소되면 림프 주머니가 부풀어 오르는 일은 절대 발생하지 않는다. 소화기관이 일을 덜함으로써 모노 다이어트는 더욱 강력한 힘을 발휘하여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게 된다. 하루 종일 주스만 먹는 것. 하루 종일 배고플 때마다 과일과 채소로 직접 만든
주스만 먹는 실천법이다. 나의 경우 아침에는 과일 주스를 마시고 다음에는 야채 주스를 마시고 저녁에는 과일 주스를 먹는 방법이 가장 좋았다. 하지만 형태는 상관없다. 언제 어떻게 먹든 하루 종일 주스만 마신다면 상관없다. 한 번에 300에서 400ml를 2시간 간격으로 마시면 가장 좋다. 그러나 이것도 가이드라인일 뿐이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조절할 수가 있다. 하루 24시간 동안 오직 주스만 먹는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과일과 채소를 사용해서 만드는 주스를 소개한 책도 수없이 많다. 재미있는 방식으로 만들 수도 있고 맛도 좋다. 나는 사과와 딸기를 섞어서 만든 주스를 가장 좋아한다. 한번 만들어보자. 그 맛에 당신도 놀랄 것이다. 나는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이 주스를 추천했고 많은 찬사를 받은 바가 있다. 과일은 수분이 많은 음식이기 때문에 지방이나 단백질이나 탄수화물과 섞어 먹는 것은 나쁘다. 그러나 채소는 과일과 함께 섭취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 야채 주스는 성분이 좀 센 편이므로 과일과 섞을 때는 과일과 채소를 3대1로 섞으면 가장 좋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우리가 건강한 몸을 유지하고 치유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에 있는 독소를 제거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독소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과일과 야채만을 먹는 모노 다이어트를 하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도 주말이나 쉬는 날에 날을 정해서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